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하고 함께 응원하던 30대 여자입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게 저한테 직접 닥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저한테도 이렇게 유튜브에 제보할 만한 사연이 생기고 나니 그동안 제보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신 건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한 선택에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대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10배, 20배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네요. 피아노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저는 과연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다 된 예고 진학을 포기하고 인문계 학교를 선택했고 공부가 늦었지만 남들보다 정말 배로 노력해서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 하는 스카이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아마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큰 반대 없이 딸에 대한 믿음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감사드려요. 그 당시에 저는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사회에서 현장에서 업무 경험을 쌓는 것도 또 다른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지금은 5년째 공장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보고 있고 올해 대리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뭐든 제가 하는 일에 자신 있고 욕심이 있어서 정말 인문계 진학을 결정한 그때부터 대학교, 직장생활 동안 죽어라 해야 할 것만 하면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학창시절 추억을 얘기하면서 뭐 학교 축제에 갔었던 이야기, 꽈팅이며 유럽 여행 같은 얘기를 시작하면 저는 쓱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죽어라 공부만 하고 남는 시간 쪼개서 과외 알바하고 저축하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게 더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던 저의 무료한 일상에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같았던 세상이 컬러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들을 들으며 저게 무슨 오바야? 했었는데 세상에 제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처음 보게 된 건 저희 공장 식당에서였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저 앞에 어떤 남자 혼자 반찬 하나를 받을 때마다 꾸벅꾸벅 인사를 하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연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청 싹싹하고 예의 바른 성격인가 보다 하고 같이 서 있는 동료 직원에게 물어봤었어요. 저분은 신입이야? 아, 연구원님? 어쩐 일이야? 네가 다른 사람 궁금하다고 물어본 건 처음인 것 같다. 신입은 아니고 들어온 지는 꽤 되셨는데 인사성이 밝으신 건지 사람들 볼 때마다 저렇게 인사하시더라고. 연구동에 있어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서 몰랐나 보다. 그날 이후로 그때 마주쳤던 모습이 이상하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동료의 얘기대로 R&D 팀의 연구원으로 있는 남자는 별도의 건물을 쓰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 싶었어요. 자주 본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한번 봤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웃기지만 그러던 중 회사에서 당시 코로나 기간 동안 풀지 못했던 회포를 풀자며 전사 워크숍을 가자는 공지가 내려왔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워크숍 공지 내려온 거 봤어? 팀별로 묶어서 간다고 하던데 우린 R&D 팀인가 봐. 아휴, 회계팀이랑 R&D 팀이 뭐야? 아주 재미없는 팀들끼리만 묶어놨네. 그렇게 신입사원 OT 이후로 저의 첫 단체 여행이자 설렘으로 가득한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가는 워크숍이 재밌어봤자 뭐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루한 실적 보고나 팀별 업무 계획 발표는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딜 가든 연구원님을 찾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루했던 워크숍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저녁이 되었고 다 같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게 됐어요. 주임님은 술 잘 드세요? 아니요. 저 술은 잘 못해요. 부끄럽긴 한데 단체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건 아직 제대로 못 배웠네요.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갔고 술 기운이었는지 아니면 술 덕분이었는지 저는 테이블 밑으로 술잔을 건네는 대신에
연구원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처음엔 놀라는 눈치였던 연구원님도 시간이 지나 제가 손을 빼려고 하니 다시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일반 통행은 아니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다들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어 반은 들어가고 반은 시끄럽게 웃으며 떠들고 있는 와중 귓속말로 잠시 바람 좀 쐴까요? 하시더라고요. 사실 주인님은 모르시겠지만 주인님 입사 때부터 계속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우실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마음이 나쁘지 않으시다면 좋은 감정 가지고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다면 데이트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계속 좋아하고 있었어요. 우리 만나봐요. 저희는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비밀스러운 거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날 테이블 밑으로 저희가 손잡고 있던 걸 다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재미없고 심심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별 시덥지 않은 농담에도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출근을 해서 책상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로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며 퇴근하고 나서 공장 안에 휴게 공간으로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퇴근 후 찾아간 벤치에 연구원님은 다리를 덜덜 떨면서 상기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더니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열어보니까 목걸이더라고요. 값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사귀는 동안 사실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더 기뻤어요. 내가 당신을 처음 본 게 딱 여기 이 장소에서야. 반지가 아닌 목걸이로 프로포즈를 하는 것도 멋없는 거 아는데 아직 양가 허락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라서 난 당신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는데 당신은 어때? 그렇게 세상 멋없는 프로포즈에 멋이라곤 하나 없고 취향에도 맞지 않는 목걸이 상자를 끌어안고 저는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원님은 예비 신랑이 되었고 저는 닥쳐올 끔찍한 미래도 모른 채 그렇게 예비 신혼부부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인사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렸어요. R&D팀 연구원이고 또 저한테 얼마나 잘하고 사람이 얼마나 다정한지 종알종알 신나서 얘기하는 저와는 달리 부모님은 어쩐지 걱정스러운 모습이셔서 당황했어요. 저희 부모님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늘 저의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거든요. 탐탁지는 않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제가 제 선택에 정말 후회 없어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니 한숨을 푹 쉬시고 별다른 얘기 없이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네 뜻에 반대한 적이 있었니? 다만 아빠가 걱정되는 건 그 사람이 정말 너 자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되는구나. 결혼은 사람이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문제니까. 우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 시댁 쪽에 먼저 인사를 다녀오는 건 어떠냐?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 아빠도 아닌 척하지만 딸 바보라 아직 사위 인사받을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 말대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문제이고 저에게는 아직 예비 시댁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오빠네는 어때? 내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뭘 하셔? 그냥 다들 좋아라 하시지. 자기야, 혹시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선물 뭐 준비하고 있어? 글쎄, 처음 인사 가는 거라 부담스럽지 않게 과일 바구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사실 우리 집이 아버지 사업 부도난 이후로 거의 엄마 혼자 일하시면서 일으켜 세운 거나 다름없거든.
없는 형편에 나까지 그걸 물려줄 수 없다고. 박사학위 따는데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고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 그래서 그런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겨서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많이 서운해하시는 눈치더라고. 그렇다고 뭐 네가 싫어서 그렇겠어. 그냥 어르신들이 의뢰하는 반대인 거지. 그래서 선물이라도 조금 더 잘 준비해가면 어떨까 하고. 거기까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오빠, 걱정하지 마. 나도 이번에 예쁜 예비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해볼게. 저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백화점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그것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큰 금액을 처음 써봤습니다. 카드를 긁는데 정말 손이 떨리더라고요. 백화점 직원이 어머, 어디 좋은데 인사라도 가시나 봐요 하는데, 그때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구나 싶어서 어찌나 떨리던지요. 과일 바구니부터 툭불 한우 세트,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명품 화장품 세트까지, 그야말로 육해공 세트를 준비해서 인사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혹시나 해서 나 갑각류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지? 괜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어쩌지? 알러지인데 까다롭고 맑고 할 문제인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얘기 잘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갑각류 알러지로 크고 작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입술에 닿자마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가방엔 늘 약을 챙겨 다니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병원에서 링거까지 맞아야 할 수준이라서 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심 또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성이 예비 시댁 입장에서 보기엔 까탈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전하면서도 괜히 걱정을 했어요. 엄마, 나왔어요. 나와봐.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댁에 첫 입성하는 순간 저는 겉으론 티는 내진 않았지만 속으론 내심 헉했습니다. 멀끔한 예비 신랑의 모습과는 달리 좁고 어지러운 집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연락드려 오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어머님은 정말 편안한 잠옷차림, 말이 좋아 편안한 잠옷차림이지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내복 바지였어요. 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엄마, 인사 오는데 옷이라도 좀 갖춰 입지. 그러게, 내가 집에서 말고 밖에서 보자고 했잖아. 예, 너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물 쓰듯이 그렇게 쓸래?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 한다고 하더니만 애가 진짜 뭘 아까운 줄을 모르네. 아, 그리고 집으로 불러봐야 얘가 살림을 제대로 할지 못할지 엄마가 보고 판단할 거 아니야. 넌 그렇게 애가 물러터져가지고 정말 무슨 결혼을 한다고. 아휴. 아, 됐어. 밥이나 차려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예비 신랑의 이야기와 달리 어머님의 첫인상은 정말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살갑게 웃으면서 백화점에서 바리바리 쌓은 선물들을 내려놓자 열어보시지도 않고 바닥에 툭 던져 놓으시더라고요. 예, 넌 평소에도 이렇게 사치가 심하니? 엄마 잘 보이려고 준비해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넌 잔말 말고 조용히 있어. 얘는 뭐 입이 없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너 공순이라며. 공장에서 일하는 애 월급 내가 뻔히 아는데. 아, 결혼하면 뭐 네 남편 돈으로 이렇게 펑펑 써가면서 살 거야? 어머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씀씀이가 큰 편도 아닌데 잘 보이고 싶어서 무리한 것 같아요. 다음부턴 주의할게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지만 어떻게든 이걸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죄송하다며 얼른 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부엌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 자격으로 왔는데 점수를 따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뭐라도 도와보자 해서 저도 냉큼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식탁 가운데 떡하니 게장이 있더라고요. 알러지 때문에 하도 고생해서 그런지
게장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아지거든요. 순간 비린 냄새가 훅 올라와서 헛구역질 하니까 어머님이 질색을 하시면서 저를 째려보시곤 혀를 끌끌 차셨어요. 계속 구토가 올라오려는데 꾹 참아서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지만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고 식탁에 앉으니까 어머님이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 표정이 왜 그래? 꽃게 못 먹는다고 했는데 내가 게장 차려놨다고 지금 입이 대빨 나온 거야? 너 없이 살면서 그렇게 음식 가리고 하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셨는데 그거 하나 못 고치셨다니? 저 평생을 어디 가서 남들한테 밉보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럴 만한 행동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예비 신랑이 좋아서 그 좋은 거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던 마음이 저도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울컥해서 눈물이 올라오려는 걸 꾹 참고 그러게요. 고쳤어야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력은 해볼게요, 어머님. 하고 웃으면 넘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밥을 먹는 내내 목구멍이 까슬거리고 처음에는 왜 그러시냐며 타박을 주던 예비 신랑도 어느 순간 반쯤 포기한 것처럼 별다른 대꾸를 안 해주니까 전 정말 이 집에서 왕따라도 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어머님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여 거실로라도 갈까봐 제 어깨를 붙잡더니 싱크대 앞으로 밀어버리시더라고요. 바닥에 던져놓은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두 알을 꺼내 싱크대에 툭 던지시더니 예, 설거지 다 끝나고 나면 과일도 좀 씻고 깎아서 가져와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님으로 초대된 거니 어머님이 혹시라도 뭘 하시려고 하면 그래도 옆에서 거들기라도 해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뜸 일을 저한테 맡겨버리시니까 당황스러운 마음에 싱크대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너 집에서 설거지 안 해봤어? 과일도 안 깎아보고? 공순이라면서 이렇게 굼뜨게 일하면 거기도 잘리겠네. 아무래도 어머님은 연구원인 예비 신랑과 달리 일반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가 영 못마땅하신 눈치셨어요. 식사 중에도 일반 격리 같은 건 아니고 품질 관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돈도 관리하는 전문 직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내 아들보다 더 잘났다는 거냐 지금?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인사 첫날 그야말로 집안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한편으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변에서 시집살이에 대해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이 있었기에 이 정도는 그냥 남들도 다 한 번은 거쳐갔던 관문이겠거니 괜히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대들어서 유난 떨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저찌 설거지도 마치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내가니까 어머님이 거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가지고 와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예비 신랑의 하기증이더라고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결혼 반대다. 너네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뒷바라지에서 박사까지 만들어놨는 줄 알아?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키워놨더니 웬 공순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네가 아들 있는 엄마라고 생각해봐라. 속이 뒤집어지지 않게 생겼나. 내가 손에 기름때 묻은 애한테 내 아들 보내려고 젊은 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 줄 알아? 이 하기증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머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생산직 근로자도 아니고 설령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물론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 엄마. 얘가 노력하겠다잖아.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 오늘 처음 인사 온 거잖아. 어머님은 저희의 설득에 잠시 고민하시는 눈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제 처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머님의 저런 반응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랬다, 우리 엄마는 예전에 이랬다 하는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던 터라서 외동아들을 정말 정성으로 키우셨구나 하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불똥이 저한테까지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니네가 그렇게 사정사정하니까 나도 그럼 얘기하마. 너 다음번에 우리 집에 올 때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교 졸업 증명서 한 분씩 떼와라. 계속 어머님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뭐 했어요 하는데 뭐라도 제대로 들고 와서 나한테 증명을 해봐라. 솔직히 처음 집에 인사로 온다고 해서 나는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려고 했어. 결혼 허락을 받으면서 그 정도는 해야 맞는 거 아니니? 네? 자기소개서요? 왜? 내가 못할 거 시키는 거 같니? 됐다. 그럼 나도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은 마음 없어. 너 회사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 쓰고 들어가잖아. 지금 결혼도 간절하게 하고 싶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와 인사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인사하러 온 거였으면 다시 돌아가라.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결혼이 정말 이렇게 힘든 건가요? 살면서 시험이란 시험은 다 겪어오며 살았던 저에게도 시어머니의 이런 무리한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님의 고집을 꺾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저 결국에 그것도 수긍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게 정당한 요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떳떳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요, 오히려 자신 있었고 또 제가 그걸 희생할 만큼 예비 신랑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예비 신랑과의 관계도 어쩐지 조금 서운해졌습니다. 제가 집에서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쉬니까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회사에 지금 긴급한 일도 없는 건데 매번 밤까지 꼴딱 새가면서 뭐라는 건지 물어보시는데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집에서 정말 귀하게 자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런 딸이 결혼하고 싶어서 밤새 시어머니에게 보여줄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다는 소리를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저는 꼬박 일주일에 걸려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에 대학교 졸업 증명서 그리고 대망의 자소서까지 작성해 어머님에게 제출할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인사 가는 마음은 정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기보다는 어디 회사의 서류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기분 같더라고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들 준비해 왔어요. 천천히 살펴보세요. 뭐? 그걸 진짜 해왔어? 됐어. 이리 줘. 제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탁 빼앗아 드시더니 천천히 읽으시던 어머님은 한 군데에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네, 제 대학교 졸업 증명서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는 듯 종이를 뒤집었다가 형광등에 비추어 보시고 재차 살피시더군요. 너,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서류 맞아? 제가 원래 예체능 쪽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인문계로 진학한 이후로 남들보다 더 배로 공부했어요. 졸업 증명서도 그래서 당당하게 떼올 수 있었고요. 됐다. 난 네가 항상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그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고려대학교를 나왔다고?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가 진짜 제대로 대학을 나왔을지 어디 저기 캠퍼스를 나왔을지 어떻게 아니?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한 만큼 어머님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어머님은 냉정하게 제가 가져온 서류를 구겨버리시더라고요. 무작정 찾아와서 서류만 들이밀면 뭐 내가 옳았구나.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며느님으로 들어와 주신다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 절이라도 할 줄 알았니? 됐다. 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나가라. 그동안 별탈 없이 연애하면서 왜 결혼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까요? 어머님의 연이은 반대를 겪으면서 제 자존심은 점점 더 바닥을 쳤습니다. 생전 당해본 적 없는 거절을 당하고 매번 그것밖에 못 가르쳤냐며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먹거리시고 누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저 혼자만 아등바등 애쓰고 있는 기분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렇게 연이은 2번의 거절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너무 속상해서 조수석에 앉아 펑펑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냥 오빠 믿고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간 건데. 난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아무 노력도 안 했다 이거야? 너랑 우리 엄마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나 살 빠진 건 보이지도 않냐?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네 생각만 해? 그래서 뭐 지금 결혼은 없기라도 하자는 거야? 어머님의 반대가 거듭되면서 변하는 건 제 마음뿐만은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 역시 처음에 다정함이라곤 온데간데 없고 본인도 힘든데 대체 왜 나한테 하소연을 안 하며 되려 따지더군요. 심지어 넌 대체 우리 엄마 마음에 드는 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지금의 제 마음 같아서는 나 이 결혼 못하겠다.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텐데 당시엔 정말 자존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모든 게 다 제 탓만 같았죠. 내가 정말 예비 신랑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인 건 아닐까?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어머님 마음 하나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더 충격적인 일을 연달아 겪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대학 동기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 어쩐 일이야.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래. 오랜만이다. 너 요즘 결혼 준비한다고 했지? 전화를 받아 대뜸 요즘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냐고 물어보는 친구의 말에 조금은 의아하더라고요. 대학 동기의 사회생활 시작하고 난 이후로는 연락도 뜸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저랑 가깝게 지내던 주변 사람들밖에 몰랐을 텐데 언제 여기까지 소문이 퍼졌나 싶더라고요. 뭐야?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야? 아직 준비 중이라서 따로 말은 못했어. 나중에 청첩장 나오고 나면 제대로 연락하려고 했지. 아,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주제넘나 싶기도 한데 얼마 전에 너희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가 교우에서 지금 사무일 보고 있잖아. 네 학번까지 불러가면서 우리 학교 졸업한 게 맞는지 캠퍼스인지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전화를 받아서 다행이긴 한데 혹시 네가 무슨 일 있나 해서 전화했어. 정말 아플 새였습니다. 졸업 증명서를 받아보신 어머님이 영 탐탁치 않은 반응이셨긴 했지만 설마 저희 교우에까지 전화를 하셔서 저에 대한 걸 물어보실 줄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내색을 하진 못했지만 제가 학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쩐지 학력을 들먹거리고 다니는 사람 같아 보일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당연히 예비 신랑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내 이미지도 말이 아니고 교우회가 얼마나 좁은데 소문도 금방 난다고 하니 예비 신랑은 되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조심하라고 얘기나 할 건데 너도 말을 참 그렇게 한다. 우리 엄마가 네 이미지 깎아먹으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기라도 했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오빠, 왜 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됐다. 오죽 못 믿었게 행동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예비 신랑에 대한 실망,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억울한 마음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곧 어떤 사건을 계기로 크게 폭발하고 맙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가 계속 냉랭해지던 어느 날 주말을 앞두고 저는 이대로라면 우리 관계도 영영 되돌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사랑하고 또 결혼하면서 이 정도 삐걱거림들은 있는 거라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마음이 결정적으로 흔들렸죠. 그래,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너무 바쁘고 예민해져서 같이 대화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서 어쩌면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커져버린 건 아닐까 싶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지 했습니다. 오빠, 주말에 뭐 해?
갑자기 주말엔 왜? 그냥 그동안 우리 결혼 준비한답시고 둘이서 제대로 데이트도 못하고 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서로 미안한 마음이 많이 쌓인 것 같아서 제대로 좀 푸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내일 저녁에 오빠 좋아하는 이 앞에 삼겹살집 가서 소주나 한잔 하면서 그동안 쌓인 것도 있으면 좀 풀고 하자. 응? 저희가 항상 작든 크든 싸울 때마다 공장 앞에 있는 삼겹살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시켜서 저 한 잔, 나머지는 오빠가 나눠 먹으면서 화해를 하곤 했어요. 서로 사과를 하게 해도 머쓱한 타이밍이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잠시만 주말에 일정이 있는지 좀 보고 얘기해 줄게 하더라고요. 일단 열일 제쳐두고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실 사람이 갑자기 저런 반응을 하니까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마음이 아직 덜 풀렸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한참 업무를 하고 있으니 미안, 나 주말에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하고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친구들은 자주 만나면서 내가 모르는 친구들이 또 있나? 물론 서운한 마음은 한가득이었지만 여기서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 정말 싸움이 커지고 길어질 것 같아. 알겠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와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주말이지만 데이트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밀린 청소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하고 또 저녁에는 가볍게 장을 봐서 가족들을 위해 요리도 해주고 나니 머릿속이 한결 가보여지더라고요. 그치만 여전히 토요일이 다 가도록 연락 한 통이 없는 예비 신랑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분명 어제 회사에서 메신저로 연락할 때 화는 다 풀린 것 같았는데 왜 주말에 만나지도 말자고 했는지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 요즘 회사 일은 할만하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더 열심히 해야죠, 뭐.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요즘 통 거기에 대한 말이 없네. 우리 둘 다 워낙 바쁘니까 그렇죠. 인사도 잘 다녀왔고, 준비할 거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준비하는 애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서 쓰겠어? 뭐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그래. 엄마랑 이제 얼마나 더 같이 있는다고 마사지도 같이 좀 받으러 가고. 알겠어요. 진짜 걱정하지 말래도 그러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들 눈에도 제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나 봐요. 주말에 실컷 요리를 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제 모습을 보고 걱정 어린 시선을 건네는 부모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동안 떨어졌던 자존감이 조금은 회복되는 시간인 것 같아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때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레스토랑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레스토랑? 나 지금 집에서 가족들이랑 저녁 먹었는데? 내 요리 실력이 아무래도 셰프급이긴 하지만 레스토랑은 아니다. 야, 얘 집이라는데? 뭐야? 그럼 얘가 아닌 거야? 분명 나 아까 여자랑 있는 거 봤다니까. 친구들의 웅성거리는 대화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 투성이라서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나 집 맞다니까? 뭐 때문에 그래? 야, 내가 너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냅다 머리채부터 잡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너한테 먼저 전화해본 거였어. 여기 시내에 네가 좋아하는 프렌치 레스토랑 집인데 오늘 우리 여기서 모임 있었거든? 근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길래 자세히 보니까 네 예비 신랑이더라? 맞은편에 어떤 여자랑 같이 앉아있고 분위기가 하도 좋아 보여서 우린 당연히 그 여자가 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아무리 봐도 체격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네가 아닌 것 같아서 긴가민가하면서 전화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이라도 가서 머리채 잡아? 연락이 안 되던 예비 신랑, 친구들의 전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있다는 예비 신랑의 소식,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온 몸이 너무 긴장되고 당황스러워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야, 너 괜찮아? 수화기 너머의 친구들의 외침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저희 사이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여자라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요? 지금도 레스토랑에 있는 거 맞지? 너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업무상 만나는 걸 수도 있고. 야, 우리가 어지간했으면 너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했겠어. 됐다. 여기서 더 얘기해서 뭐해. 그래, 고마워. 지금 내가 레스토랑으로 갈게. 혹시라도 두 사람 어디 갈 것 같으면 너네가 좀 붙들어줘. 금방 가. 덜덜 떨며 차키를 집어들었다가 지금 이 정신에 차라도 잘못 몰았다간 큰 사고라도 내겠다 싶어 차키를 내려놓고 겉옷만 대강 걸쳐 입고 택시를 불러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어나가는 절 보고 뒤에서 부모님도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같이 달려나오셨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친구들이 설명해준 그 광경이 정말 진실인지 제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하고 기사님이 계속 물어보실 정도로 제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연신 빨리 가달라는 말만 중얼거리다 보니 어느새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더군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라면 정말 부딪혀 봐야 한다는 생각에 택시에서 내려 친구들이 설명해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마주한 건, 네, 맞습니다. 제 예비 신랑과 맞은편에는 참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는 모르는 여자분이었어요. 이제서야 친구들이 얘기한 말이 이해가 가더군요. 자기들이 오죽했으면 연락을 했겠냐고. 누가 봐도 선짜리 같은 모습에 저는 정말 내가 예상했던 게 맞다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이라도 엎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바보같이도 그 창가에 눈물만 흘리며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온통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선을 얼마나 느꼈을까요? 드디어 예비 신랑이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울고 있는 절 발견했는지 사색이 되어 뛰어나오더군요. 자기야, 자기가 여긴 어떻게... 아니, 일단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지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는데 내가 들어가서 전부 설명할게. 나한테 저길 들어가자고? 그래, 오해라고 쳐. 그럼 여기서 변명이라도 해봐. 내가 어떻게 누가 봐도 선보러 나온 것 같은 여자랑 같이 앉아있는 오빠를 보고 저기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어? 말해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언성이 높아지자 창가 쪽에 앉아있던 여자분도 저희를 쳐다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한숨을 쉬고 가방을 챙겨 나가버리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엄마 뜻 하나 못 거슬려서 오늘 저한테도 피해 주신 거예요. 사과는 나중에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이에요. 여자분이 자리를 뜨자 그제서야 예비 신랑도 옆에 보도블럭에 주저앉아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선이야. 그럼 어떡해. 나도 방법이 없었어. 어떻게 나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선을 보러 나왔다는 얘기를 뻔뻔하게 내 앞에서 할 수가 있어? 내가 나 좋자고 여기 나온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아, 그럼 어떡하니? 엄마는 매일같이 너랑은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하지. 거기다 이제는 인사를 가겠다, 얼굴만 보겠다 해도 전부 싫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 했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그럼 알겠으니까 내가 선자리 딱 3번만 나가면 네 얼굴 보시겠다고. 그럼 내가 거기서 무조건 거절하고 이걸 엎어야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빠, 우리 그냥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 준비하는 사이야. 오빠가 주말에 나랑 데이트 펑크 내고 다른 여자랑 선보고 있다는 거 나 내 친구들 통해서 들었어.
내 기분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은 해봤어? 지금 저 안에 있는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또 생각해봤어? 됐다. 지금도 넌 나한테 미안한 생각은 이만큼도 하지 않네. 지금 네 체면이 먼저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입장 바꿔 생각해도 결혼할 사이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돌아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바로 서지 않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가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사람과 선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런 사연을 제가 직접 겪게 되니까 드라마처럼 멋지게 들어가서 자리를 엎는다던가 예비 신랑의 멱살을 잡고 뺨이라도 올려 붙이던가 하는 것들이 모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냥 온통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되어 들어온 저를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안아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아마 제가 무슨 일 때문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두워진 제 모습 때문에 이 눈물도 그것 때문이진 않을까 어렴풋이 추측해봐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아내고 방에 들어가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주말이 다 지나가는 동안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거기서 다 끝냈어야 맞지 않냐 싶은데 정말 지 팔자를 지가 꼰다고 하나요?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린다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또 일요일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내일 회사에서 예비 신랑을 마주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됐죠. 퉁퉁 부은 눈으로 저는 회사에 꾸역꾸역 출근을 했습니다. 다들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시길래 오히려 더 밝은 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을 앞둔 시간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던 제 시선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진동이 울리더군요. 발신자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의뢰 그렇듯이 쓸데없는 카드 회사나 스팸 광고겠다 싶어서 무시하고 일을 계속하려는데 전화가 끈질기게 계속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나다. 목소리만 듣고 예비 시어머니인 걸 바로 알아차렸죠. 저한테 직접 먼저 연락을 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저는 그 순간 바보같이 드디어 어머님이 나한테 마음을 여신 건가? 그동안 너무 팍팍하게 고신 게 미안해서 사과라도 하시려고 전화하신 걸까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어요. 지금 회사 앞인데 뭐 여기가 다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직접 나와라.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건 거짓말이 아니겠지?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으니까 일단 나와라. 또 어머님이 보자시네요 하고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고자질하지 말고. 처음엔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다는 생각에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어른을 하루 종일 세워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얼른 모시러 나가서 점심이라도 같이 해야겠다 싶어 서둘렀어요. 팀장님께는 아무래도 급한 일이 있어 외출을 쓰고 나가봐야 할 것 같다. 점심도 먹고 들어오겠다고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내려갔죠. 저희 회사는 사무직과 현장직 구분 없이 모두 유니폼을 착용하고 업무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건 예비 신랑도 마찬가지이고요. 급하게 내려오느라 유니폼을 벗어 팔에 걸치고 있는 절 보시더니 어머님이 인상을 확 구기시는 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어머님의 손에는 제가 처음 인사하러 갈 때 드렸던 선물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들려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어디 공순이 주제에 어떻게 우리 아들을 흘려가지고 네가 무슨 수작을 부려서 걔는 홀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난 절대 안 된다. 너 같은 공순이한테 내 박사 아들을 줄 것 같아? 일단 선물 도로 다 가져가라. 그리고는 박스를 저한테 확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박스가 날아오면서 긁혔는지 볼이 따끔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볼이 따끔거리는 걸 느껴보지도 못할 정도로 벙쪄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얼얼한 뺨을 움켜잡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쳐다보니 세상에 저한테 그렇게 한참 폐악을 부리시고 이제는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면서 바닥을 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이런 기름때 쩔어있는 공순이한테 어쩌다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 와중에도 저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할 것 같아 누가 보면 어쩌나 싶어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저희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해요. 하며 어머님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는데 제 팔을 확 밀치는 바람에 저도 엉덩방아를 찍으며 넘어졌죠. 정말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요. 이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드시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세요? 놔주세요. 네가 아무리 갖은 수를 써도 내 아들 절대 안 뺏긴다. 어제도 네가 그 선짜리 파토 냈었다며. 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기나 해? 저기 골목 2층에 60평짜리 한의원 집 딸이야. 내가 우리 아들 팔자 펴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뭔데 그걸 다 망치냔 말이야. 분이 안 풀리시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공장 유니폼을 뺐더니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밟고 그야말로 분에 차서 가슴을 마구 두드리시더라고요. 전 그 당시에 정말 이러다가 제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어요.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입구 쪽에서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데도 딱히 지나가시는 직원분이 없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보여서 제가 냅다 먼저 손을 흔들며 소리를 쳤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굴은 또... 달려오신 분은 저희 회사에 40년도 넘게 근무하신 경비원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달려오시자마자 제 팔을 붙들고 일으켜서 다친 곳은 없는지 여기저기 살피시더라고요. 아이고, 얼굴에 이게 무슨 흉이에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물론 벙찐 표정이셨죠.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왜요? 아가씨 소리 들으니까 제가 달라 보이기라도 하세요? 여기 저희 아빠 공장이에요. 저한테 공순이 하시던데 공순이가 뭐 어때서요? 아니, 넌 왜 그걸 말도 안 하고. 참나, 너 이거 진짜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저희 아빠가 이 공장 회장님이라는 걸 이럴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아세요? 배경만 보고 돌변해서 달려들지 어떻게 알고 제가 편히 말을 하겠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어머니께 거짓말한 게 뭐가 있었어요. 오히려 집을 해줄 거다, 폐물을 사줄 거다, 우리 집이 사실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거짓말하셨던 건 어머님 아니시고요? 저희 아빠 전문 경영인 대신 저한테 공장을 맡기고 싶어서 일찍부터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대뜸 평사원으로 집어넣으셨던 분이셨어요. 저 회사 다니는 내내 남들보다 더 호똑하게 혼나가면서 온전히 제 힘으로 대리 승진까지 앞두고 있는 거고요. 그제서야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니 신중해야 한다. 제 배경이 아니라 저를 온전하게 사랑해줄 수 있는 가족을 만나야 한다 하셨던 말씀들이요. 어머님은 어떠셨냐고요? 제가 쏘아붙이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정말 뒷목 잡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셨어요. 그도 그렇게 자기 아들 호강시켜줄 며느리감 찾고 있었는데 눈앞에 떡하니 두고도 그걸 그렇게 괴롭혔으니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일하던 예비 신랑이 달려와서 상황 판단도 못하고 어머님을 들쳐업고 가는데 그제서야 눈에 쓰인 콩깍지가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이따 다시 얘기해. 이제 얘기할 일 없어. 다신 너도 네 엄마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속물인 집안은 딱 질색이니까.
아마 깨어난 본인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었었나 보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 전화기는 두 모자가 번갈아가며 하는 전화 덕분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배움이 짧아 눈앞에 귀한 인연을 두고도 못 알아봤다고 사돈이랑 꼭 한번 자리 좀 만들어달라는 구구절절한 장문의 카톡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엄마랑 인연도 끊고 살 수 있다고 한 번만 봐달라며 술 마시고 울고불고 전화하는 예비 신랑을 보니 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애썼던 그동안의 제 모습이 꼭 뭐에 홀리고 쉬었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후련한 마음이 들어요. 저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오는 연락을 거들떠도 안 보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졌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받아줄 거냐고요? 절대 아니죠. 전 제가 한 선택에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너무 늦게 스스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나서 잘못된 길임을 깨달았지만 잘못된 길임을 알았으니 다신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배경 없이 절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 떠나보려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겪었던 일이 좀 많이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쓰고 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시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사이가 무척 좋았죠. 어릴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편부스라에서 자란 형제였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이 시동생을 정말 잘 챙겨서 키우다시피 했더군요. 시동생하고는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남편을 정말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전형적인 옛날 아버지였고 그 빈자리를 남편이 다 메꿨던 거였죠. 그래서 시동생은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저희를 부모님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엔 뜨악하긴 했는데요. 사정을 알고 나니 그럴만 하더군요. 저희 결혼할 시절에는 벌써 시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위태로우실 때였거든요. 얼마 뒤에는 돌아가셨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남편과 시동생은 굉장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실상 시아버지는 돈만 벌어오셨고 남편과 시동생을 방치에 가깝게 기르셨기에 둘만 남으면 괜찮다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끈끈하고 친한 형제 사이가 참 부러웠어요. 저도 오빠가 있긴 한데 저희는 되게 대면대면한 평범한 남매 사이였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 뒤 시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3살 터울이었는데 결혼은 5년 뒤쯤 했죠. 시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을 시기라 남편하고 제가 혼주 역할을 대신했어요. 상견례 할 때도 저희가 나가서 부모님처럼 처가 식구들과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절차도 진행했고요. 제가 겨우 30 초입일 때 겪은 일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제 결혼 진행밖에 몰랐던 터라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당시 손아래 동서로 들어온 사람은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저희 시동생은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잘 나왔고 전형적인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부모님이 계셨다면 효도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대신 저희 부부한테 참 잘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동서로 들어온 사람은 시동생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혀 공통점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친해졌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더군요. 동서는 활달하면서도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쁜 말로 하면 좀 무식하다고 해야 할까? 아는 게 많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는 타입이었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더군요. 옛날이면 모를까 요즘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 중퇴면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시동생을 따로 불러다 앉혀놓고 슬쩍 물어봤죠. 도련님, 혹시 결혼하시려는 예비 동서 왜 고등학교 중퇴인지는 알아봤어요? 아, 네. 시동생은 절 누나처럼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은 1살 차이, 시동생과 저는 2살 차이로 제가 나이가 많았고 결혼 후에는 저도 시동생을 정말 제 동생처럼 여기면서 애썼으니까요.
시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친구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대요. 문제가 좀 있던 모양인데 그게 잘못 오해로 번진 데다가 선생님이 당시 좀 안 좋은 분이어서 쫓겨났다고. 그게 말이 돼요? 뭐, 운 좋지 못할 땐 안 좋은 일이 겹치니까요. 말인즉슨 동서는 학교 다닐 때 친구와 싸웠는데 선생님이 촌지도 받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라 상대편 친구의 부모가 주는 돈을 받고 동서만 쫓아냈다는 거였어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긴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동생은 워낙 사람이 좋아서 동서의 말을 다 믿어주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도련님, 동선의 부모님도 좀 이상했어요. 상견례 할 때 동서의 부모님도 좀 점잖은 분들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냥 좀 거칠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질이 안 좋다고 해야 할까요? 어디 술집이나 그런 류의 일을 할 것 같은 유흥업계 종사자 같은 느낌이 물씬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인상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담배 너무 오래 피워서 걸걸한 목소리라든지 머리 새빨갛게 물들이고 반짝이 핀 너무 많이 꼽고 손톱은 새빨갛게 칠했는데 군데군데 벗겨진 것도 방치한 채로 길게 기르기만 했다든지 좀 인상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뭐 부모님이 어렵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가정 사정이 좋지는 않으니까 이해해야죠. 도련님은 그것마저도 다 좋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대체 동서하고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그게요. 시동생은 얼굴을 붉히다가 망설이면서 말했어요. 사실 카페에 앉아 있다가 실수로 부딪혔는데 그때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그쪽이 실수로 제 옷에 커피를 흘려서 나중에 살해하겠다면서 전화번호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또 만남이 이어져서 사귀게 되었고요. 동서 쪽이 일부러 노린 건 아니고요.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사실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시동생은 펄쩍 뛰더군요. 아,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나서. 그랬구나. 알았어요. 그렇다고 쳐야지 뭐. 못마땅하긴 했지만 저는 도련님의 진짜 부모님도 아니고 그저 형수일 뿐이었으니 그 이상 잔소리를 할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도련님에게 그건 명백하게 했어요. 사실 저 동서에 대한 인상이 그리 좋지만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도련님도 결혼 생활하면서 조심하셔야 해요. 부부라고 처음부터 흠뻑 빠져서 전부 믿고 그럼 안 돼요. 적당히 선 봐가면서. 아셨죠? 네, 형수님. 형수님이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해주시죠. 시동생은 항상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 점이 참 좋은 사람이었죠. 전 정말 시동생이 동생 같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동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결혼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남편도 동서를 못마땅해 했지만 시동생의 선택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부모는 아니었으니까요. 상견례하고 예단 받으면서도 좀 찝찝한 건 계속되었어요. 동선의 쪽은 그리 쪼들리는 것 같지 않았는데도 계속 예단도 적게 축소하려 했고 뭐든지 시동생과 저희 쪽이 준비하길 바라더군요. 저희는 힘 닿는 데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동서의 요구를 다 맞춰주는 건 불가능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 어떻게 그래요? 도련님이 결혼하는데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형수님과 형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습니다. 시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했는지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참 고맙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결혼은 곧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결혼 전까지는 저희 부부한테도 얌전히 굴었고 시동생한테도 상당히 잘해서 제가 너무 오해했었나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얌전히 저희 집에 와서 선물을 내놓았어요. 이거 제가 골랐어요. 아울렛에 물건이 많이 없더라고요. 동서는 애교가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4살 아래였어요. 시동생하고는 2살 차이였고요. 4살 아래 여동생이 새로 생겼나 싶을 만큼 사근사근하게 말을 잘해서 저는 제 선물까지 챙겨서 사온 것이 고맙기만 하더군요. 남편도 동서가 준 양주 선물에 입이 벌어졌고요. 비싼 걸로 사왔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동서. 우리는 한 식구니까 너무 체면치레할 필요도 없어요. 네, 형님. 동서는 신혼여행 후 저희 집에 와서 저녁 먹은 날 내내 눈웃음을 치면서 여러 가지로 수다를 떨었어요. 저희는 밝고 활기찬 동서가 대화를 이끌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시동생도 동서와 결혼해서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동서가 잠깐 과일 가져오겠다고 자리 비운 사이에 시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좋아요? 결혼해서? 네, 진짜 좋으네요. 시동생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시원스레 대답했어요. 저도 남편도 그 대답에 웃어버릴 정도였죠. 도련님이 행복하면 됐어요. 그럼 됐지. 아무렴 네가 행복하면 됐다. 너도 나처럼 평화롭고 좋은 가정 꾸려나가면 돼, 이제. 저도 형하고 형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당시 저희는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은 저와 남편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며 항상 저희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었죠. 도련님은 좋은 사람이라서 동서하고 잘해 나갈 거예요. 동서도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결혼 전에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게 미안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시동생의 신혼 초에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동서는 참 활발한 사람이었고 시동생은 원래 무척 얌전했는데 동서 덕분에 더 활달해지더군요. 좋은 변화였죠. 저희 부부는 좀 게으른 편이었는데 동서와 시동생 덕분에 같이 나가서 주말을 야외에서 보내는 일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가 더 태어나면서 그렇게 함께 어울려 다닐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사라졌어요. 동선에도 곧 아이가 태어났고 당연히 그쪽도 상당히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사라지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거든요. 특히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가정 외에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정에만 신경을 쏟느라 다른 것은 전혀 몰랐어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바로도 그랬고 둘째 아이와 3살 더 어린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면서부터는 더 바빠졌거든요. 제가 다행히 전업주부라 아이들 케어는 여유 있게 가능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했죠. 시동생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 때야 자주 찾아오면서 같이 어울렸지만 조카가 태어나고 나니 정신없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저 첫 아이 때 생각하면 너무 이해 가능한 일이라 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요새 동서하고 뭐 이야기 좀 해? 아니요. 요즘 바빠서 못 그런 지 몇 년 됐지. 왜요? 아, 그게 요즘 동생이 좀 이상해서. 남편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우울해 보이더라고. 그때 주말이라 내가 둘째 목욕시켜야 해서 금방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젯밤에도 전화가 와서 한숨만 쉬다가 끊었어. 아, 그래요? 왜지? 아, 요즘 도련님네도 조카가 좀 키우기 힘들 나이라서 그런가?
그때 저희 둘째가 서너 살 되던 무렵인데 조카도 그 나이쯤 되던 시기였죠. 사실 육아가 가장 힘들 나이는 살짝 지났지만 여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끝없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선 조금 힘들어서 기운이 빠질 수도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가? 그런 것 치곤 좀 우울해 보여서.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동서하고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닐까 했어, 그래서. 하여튼 당신한테 아무런 연락 없는 거지? 네, 없어요. 동서도 솔직하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라 만약 도련님한테 무슨 불만 있으면 저한테라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도 좀 이상하더군요. 동서는 시동생에 대한 불만이나 가정 이야기를 저한테 거리낌 없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동서 입장에서는 사실 시댁이 없으니까 그런 불만 이야기할 곳이 저밖에 없었던 거였죠. 괜찮겠죠.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할 거예요. 하긴 그렇겠지. 걔가 무슨 물가에 내놓은 3살 어린애도 아니고. 남편도 수긍하면서 웃더군요. 저희는 저희 코가 석자라서 시동생한테 더 이상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시동생한테서 남편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늘게 한숨만 쉬거나 약하게 웃으면서 형하고 형수님은 행복해 보여서 좋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래요. 남편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시동생한테 가서 상담해주기엔 남편 역시 너무 바빴죠. 한참 승진할 나이, 일할 나이라서 회사 일도 너무너무 많았고 집에 와서는 육아 역시도 열심히 하는 좋은 아빠기도 했거든요. 전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저 역시 가정일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정말 초췌한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시동생이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란 채로 문을 열었죠. 퇴근에 와 있던 남편도 둘째 아이를 안고 급히 뛰어나왔어요. 너 왔어? 야, 연락도 없이 오니? 남편은 시동생을 타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시동생의 안색이 너무 어두워서 좀 안절부절 못했어요. 식탁으로 데리고 가서 앉아있는 동안 저는 급하게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아서 내어줬죠. 시동생은 감사하다면서 웃고는 차를 마시는데 입술이 다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아니, 너 무슨 일 있냐? 남편의 물음에 시동생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 다음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아내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말에 저희 부부는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시동생은 한참이나 뜨거운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간신히 입을 열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그게 내가 봤어. 세상에. 다른 남자 차에서 내리면서 막 그러더라고. 시동생은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죠. 아마 키스를 했거나 포옹을 했거나 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시동생은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내가 처음엔 참았고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말하자고 계속 기다렸거든. 그런데 지켜볼수록 점점 더 외도 증거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 맙소사. 아내한테 말했어. 결국 말을 했는데 너무 태연하게 나와서 지금 혼란스러워. 시동생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동시에 화가 나기도 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있다가 머리를 짚었어요. 내가 같이 가줄까? 어딜? 따지러. 같이 잡아줘줘야지. 평상시 순하고 평온한 남편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거친 말이었지만 저 역시 동의했어요. 같이 가줄게요. 그 말에 시동생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자기 편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무척 감동받은 얼굴이었죠. 시동생은 눈물을 닦아내면서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있다가 차가 다 식었을 무렵에야 한 모금을 넘겼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형수님. 형도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시킬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쯤 되어서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연히 말해야 하는 거야, 이런 건. 당연하죠, 도련님. 우린 가족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동생이 다시 한번 울컥하는 것 같더군요. 시동생은 고개를 주걱거리고 알겠다고 대답하고서 일어섰어요. 제가 일단은 아내하고 더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 내볼게요. 아직은 그래도 어쨌든 아이가 있으니까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는 같은 공간 안에 있기도 싫을 텐데 시동생은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 화가 났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시동생이 결정하는 것이니 뭐라고 말을 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시동생이 결정하도록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 동서는 아예 상간남과 도망을 갔어요. 시동생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동서를 찾을 생각도 않고 기운이 쭉 빠져 있었죠. 저희 부부는 시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이혼 진행이라도 하라고 권유했고 시동생은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했는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하지만 연락이 닿지를 않았죠. 당시 동서의 외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시동생은 몸에 나쁜 병까지 생겼어요. 동서가 도망간 이후 1년 정도 후였는데 시동생의 살이 너무 빠지고 말라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 진료를 권했어요. 시동생은 아직 젊은데 별일 아닐 거라면서 계속 고개를 젓다가 제 권유를 받아들였는데 가보니 대장암이었어요. 그것도 말기였죠. 저희 집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시동생은 허망한 얼굴이더군요. 참 어이가 없네요, 형수님. 그래도 항암 치료 빨리 해야죠. 어떻게든 해야죠. 아이는 어쩌려고요. 시동생은 항암 치료나 수술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죄송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동생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남동생이나 다름없던 시동생이 너무 마른 채 버석버석해져서 제 앞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제 아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부탁드릴 곳은 형수님밖에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도련님이 그렇게 부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조카를 그냥 둘 사람으로 보여요? 전 형수님 믿어요. 누구보다 좋은 분이고 저한테 가족이니까요. 시동생은 암에 걸린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게 웃었어요. 제 전 재산은 모두 형하고 형수님께 드릴게요. 죽기 전에 모두 명의 돌려놓고 갈 거예요. 차마 거긴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재산을 그냥 준다는 게 아니라 조카의 몫으로 남기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나중에 전부 애한테 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동생은 파리한 얼굴로 웃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정말 저희 부부 앞으로 모두 돌려놓았죠. 시동생의 명의로 된 집은 팔고 가지고 있던 돈까지 전부 합쳐서 저희한테 주었어요. 약 3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었죠. 제가 저희 아이 부탁드리는 이 큰 빚을 이걸로는 절대 못 갚겠지만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상황에 아이는 당연히 우리가 키우는 거죠. 감사합니다, 형수님. 시동생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한테 몇 번이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 역시 시동생의 인사를 받으면서 속이 너무너무 복잡한 얼굴이 되더군요. 슬픔과 절망과 하여튼 많은 것들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은 모든 할 일이 끝났다는 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의 거처를 찾아주고 났으니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다는 듯 했죠. 저희는 조카가 최대한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히 아이를 데려왔어요. 조카는 이미 동서가 도망칠 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 후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무척 충격이 큰 모양이더군요. 아직 그런 종류의 일을 겪기에는 너무 어린아이였어요. 저희는 이제 조카까지 새 아이를 기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몇 달 되지 않아 정말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죠. 바로 도망갔던 동서였어요. 저는 동서가 뻔뻔하게 저희 집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은 제가 장을 봐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된 저녁 시간이었고 날이 제법 추웠죠. 시간이 늦어서 초조했어요. 빨리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남편이 배고프지 않게 밥을 먹을 테니까요. 그 전날에는 밤에 눈까지 와서 길이 빙판이라 정말 조심하면서 걸어오던 길이었어요. 형님. 그때 제 앞에 불쑥 나타난 사람 때문에 전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게다가 앞에 나타난 사람이 동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더 놀랐죠. 아니, 동서? 네, 형님. 동서는 안색이 초췌했어요. 하지만 눈이 이상할 정도로 번뜩이더군요.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어서 전 솔직히 겁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죠. 아니, 왜 왔어? 이 사람이 무슨 낯으로 여길... 제가 못 올 이유는 또 뭐예요? 뭐라고?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런데 동서는 기이할 정도로 번쩍거리는 눈을 하고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돈, 저 주세요. 뭐라고?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어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갑자기 돈을 달라니 무슨 소리인가 했죠. 하지만 잠시 후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지금 도련님이 우리한테 돈 남긴 걸 달라는 거야? 맞아요, 그거 내 돈이에요. 시동생은 죽기 전 전부 저희한테 직접 돈을 돌려주고 갔기 때문에 시동생이 죽은 후에도 동서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시동생이 아마 생전에 저희한테 전부 주고 간 거였겠죠. 하지만 동서는 눈을 번뜩이며 주장했어요. 그거 제 돈이에요. 남편이 죽었어도 우린 아직 이혼 안 했다고요. 도련님이 우리한테 돈 남긴 건 어떻게 알았어? 유산 남은 거 있나 봤더니 없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부고는 전해들었던 모양이더군요. 남편이 죽은 건 아랑곳 않고 그저 유산만 찾아 헐레벌떡 뛰어온 모양새라 정말 취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동서를 노려봤어요. 이제 그만해. 도련님은 동서한테 돈이 갈까봐 우리한테 생전에 전부 주고 갔어. 거짓말 마세요.
남편 순진하니까 일부러 꼬셔서 돈 내놓으라고 한 거죠? 조카도 우리가 돌볼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저는 쌀쌀맞게 말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곧 발광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내 애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놔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요. 만약 친모인 동서가 조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동서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건 너무 속셈이 훤히 보였어요. 그러면 돈을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전 일부러 어깃장을 놓으면서 배짱을 튕겼어요. 그래? 그럼 데려가. 우리 애 좋지. 돈은 우리가 가지고 애는 동서가 데려가면. 아니야? 뭐라고요? 애 데려가라고. 돈은 우리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분명 동서가 당황할 거라 생각했어요. 과연 동서는 황당한 얼굴이 되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애 기르라고 돈 준 거 아니에요? 돈 당연히 내놔야지. 애만 데려가라고? 그래, 데려가라고. 데려간다고 본인이 말했잖아. 싫어요. 내가 살면서 애 때문에 무슨 걸림돌이 되라고? 동서는 소리소리 지르더니 발을 마구 굴러대면서 분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이 되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꽉 쥐고 버티고 서서 해볼 테면 해보란 식으로 서 있었죠.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었어요. 저는 제 편이 왔다는 생각에 무릎이 탁 꺾일 만큼 안심이 되었죠.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다가와서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뭐 하는 겁니까, 재수 씨? 남편이 나타나서 험상궂은 얼굴로 동서에게 말하자 과연 동서도 주춤하더군요. 아무래도 남자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달라지게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동서는 지지 않고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우리 그이 돈 내놓으세요. 죽기 전에 머리 홀라는 사람 꼬셔서 돈 받아낸 거잖아요. 우리 그이? 아, 상간남하고 도망간 재수씨 입에서 듣기 싫은 소리인데. 남편은 동서를 노려보면서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남편은 참 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저도 그때 처음 봤었죠. 상간남이라뇨? 전 그냥 뭐죠? 그냥 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헤어졌다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게다가 내 동생은 죽었는데? 남편은 화를 넘어 극도로 분노하는 소리로 동서를 추궁했어요. 내 동생은 당신 때문에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다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채로도 아이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 잠을 못 이루다가 결국 우리한테 애를 맡겼다고. 그래놓고 뭐?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몇 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중 일부라도 어쨌든 나도 재산 형성에 기여를... 재산? 웃기는 소리 말아요. 그 상간남한테 얼마나 가져다 줬지? 내 동생이 나한테 말하기론 제법 많이 퍼다 줬던 모양이던데? 시동생과 남편이 또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동서는 그 말에 얼굴이 시퍼래졌다가 새빨개졌다가 아주 난리였죠. 남편은 계속 동서를 몰아세웠어요. 당신하고 그 상간남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집안하고 엮일 일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패버리고 싶으니까. 남편이 그렇게까지 무섭게 말할 수 있으리라곤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남편의 기세에 밀린 동서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다가 이제는 눈물을 머금더군요.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제 사정 좀 봐주세요. 무슨 사정? 지금 저하고 같이 갔던 남자가 저한테 자꾸 바람 피우냐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숨어서 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미치겠네. 남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어요. 동서는 동정심을 유발하고 싶은 건지 거의 매달릴 기세로 남편한테 계속 말했죠. 제발요. 저 돈 없으면 정말 그 남자한테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돈 다 안 주셔도 돼요. 일범만이라도 줘요, 제발. 뭐라는 거지 싶어서 전 한심해서 한숨이 나왔어요. 동서는 돈에 미친 악귀 같은 모양새로 계속해서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남편은 싸늘하게 동서를 내쳤죠. 말이 되는 소리래요. 재수 씨는 내 동생 버리고 떠났고 그래서 내 동생 죽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당신한테 동정심을 가지고 돈을 주라고? 내 동생이 목숨값처럼 나한테 남기고 간 돈을? 그럼 제가 애 데려갈 거예요? 동서는 다시 한번 제 눈치를 보며 남편한테 소리를 쳤어요. 저는 그게 남편을 또 떠보려는 수작인 줄 눈치채서 얼른 앞으로 나섰어요. 조카를 데려가겠다는 동서의 말에 소리를 치려던 남편은 움찔했죠. 데려가라니까? 애는 당신이 데려가고 돈은 우리가 가지고 딱 좋지. 여보. 말 내뱉었으니 꼭 데려가. 애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드는지 잘 알지? 그냥 데려가서 인생 망해버려, 동서. 그게 딱 동서한테 맞겠다. 저는 이를 악물고 동서한테 악담을 퍼부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도 평상시 온화한 성격에 목소리도 크게 잘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동생의 아이를 저 여자가 신물합시고 데려가겠다고 수작하는 걸 보니 정말 못 참겠더군요. 시동생의 목숨값에 아이까지 정말 사람이 맞긴 한 건지.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뭔가 눈치채고 저한테 동조했어요. 그래, 맞아. 애 데려가세요. 재수 씨가 애 데려가서 살라고. 정말 더러운. 동서는 이를 악물고 저희 부부를 노려봤어요. 어떻게 해도 저희를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미칠 것 같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남편 앞에 버티고 서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 돈을 가로채서 불쌍한 동서한테도 주지 않다니. 당신들 정말 벌 받을 거야. 아이고, 벌? 당신 벌이나 조심해. 저는 동서한테 쏘아붙였어요. 동서는 이악 물고 절 노려보다가 결국 얼른 도망치듯 멀어지더군요. 그러고 나니 무릎이 떨리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제가 제대로 못 걷고 비틀거리니까 남편이 얼른 저를 부축했죠. 고생했어. 아휴,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남편은 정말 죽겠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도 동감이었죠. 저 여자만 없었다면 도련님도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아휴, 그러게 말이야.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면서 저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는 아이들과 조카가 있었죠. 그 애들이라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 후로도 저희 집 전화로 동서의 전화가 몇 번이나 더 왔고 동네에서 보기도 했어요. 솔직히 정말 끈질기게 나타나는데 끔찍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끈질기게 거부했고 동시에 조카도 지켜냈어요. 동서는 정말 안 된다고 여겼는지 얼마 후에는 저희 집 근처에서 보이지도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 후 한 6개월쯤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동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서 좀 마음 놓고 다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이번엔 전혀 다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인가 했더니 경찰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저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니라면서 혹시 어떤 이름을 대면서 그 여자를 아냐고 했어요. 김미영 씨 아시나요? 김미영이요? 솔직히 처음엔 기억이 안 났어요.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관계로 부르지 사실 이름으로 부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경찰이 그러더군요. 이분 연고가 이쪽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전화 드린 겁니다. 친정 가족들도 다 돌아가신 것으로 나와서요. 네? 작고하신 남편분 성함이 이철수 씨던데요. 아, 동서... 저는 그제서야 동서의 이름임을 기억했어요. 경찰은 이제야 기억이 나냐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게 김미영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감입니다. 네? 전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동서가 그런 식으로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더군요. 언뜻 동반 자살이 아닌가 싶은데 수사 결과 이걸 동반 자살로 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아서 교통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전화 연락 드리는데 좀 망설였던 게 그 동승자의 존재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분이었거든요. 아... 그제야 저는 머릿속이 조금 정리가 되었어요. 동서가 그때 같이 도망갔던 상간남이 아닌가 싶었어요. 동서가 상간남이 무섭다면서 벌벌 떴던 것도 기억이 났죠. 제가 머릿속이 복잡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전후 사정을 말해주자 경찰도 그럴 것 같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전형적으로 의처증을 가진 남자였던 것 같더군요. 수사를 하다 보니 카드 결제 내역까지도 봤는데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정확하게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 아마 상간남이 동서에게 의처증을 가진 상태라서 같이 죽은 게 아닐까 싶은 상태였어요. 저는 정말 숨이 막히도록 무섭더군요. 시신 인도를 받을 거냐고 해서 전 일단 장례나 치러주자 싶어서 그러겠노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조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 역시 경찰의 전화를 받았는지 그날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은 허둥지둥 집으로 들어와서는 저를 안아주었고 아이들도 동시에 끌어안았죠. 세상에. 너무 무서워요. 진짜 천벌이 있긴 있나 봐. 에휴, 그러게 말이야. 남편은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시동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평생 그다지도 사이좋은 형제로 살아왔던 남편은 어땠을까요? 제 남편과 제 상황에 치우쳐 남편을 좀 더 신경 쓰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했던 게 새삼스럽게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벌을 받아서 난 좋아.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생 죽음의 원인이었던 동서가 천벌을 받았으니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조용히 말했죠. 우린 계속 정직하고 착하게 살자. 저런 꼴은 보지 않을 수 있게. 그래요. 우린 계속 바르게 살아요. 당장 눈앞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바르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더군요. 결국 어찌되었던 천벌이 그 뒤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인과응보라는 게 절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과 저 모두 원래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일 이후로는 더욱 조심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혹시나 잘못된 일에 유혹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면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벌은 언제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거더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외도라든가 잘못된 유혹을 뿌리치시길 바랄게요.